저는 시장이라는 게 뭐 전체적으로 오르면 좋은데 또 많이 떨어지면 그 자체가 또 새로운 균형이 기회가 생기는 건데 한국 시장은 많이 못 오르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인 것 같고요. 주가지수 전망이 올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한 2300에서 2720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박스권의 흐름들일 것 같고 지난 12개월 동안에 이제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1조 6천억 달러거든요. 미국의 명목 GDP가 한 25조 달러 정도 되는데 GDP의 6.3%가 재정 적자거든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 이유도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고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미국에서도 어떤 크레딧 같은 것들이 좀 터질 수가 있고 신경을 써야 될 시기입니다. 중국은 내년에도 정체, 성장률이 경향적으로 둔화가 되면서 내년에도 정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이 장기 박스권에 언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본처럼 한국이 쌓아놓은 부를 어떻게 좀 잘 돌리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별 업종별로 이제 재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경기가 안 좋았고 작년에도 안 좋았죠. 경기에 대한 과도한 비관으로 재고를 좀 많이 낮춰놓은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기가 썩 좋진 않더라도 기업 실적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대표적인 게 화학이고요. 그리고 상당수 소비재 업종들의 경우도 재고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의류라든가 이런 쪽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올 한 해 시장이 참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나? 후반부에는 더 좋아지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센터장님 올 한 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작년에 코스피가 20% 넘게 급락을 했는데 네. 올해 한 12% 정도 반등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고점은 3,300에서 밀리다 지금 한 2,500 정도 와 있는 거고 미국은 조금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가 경신하게 되고 일본은 30년 내 또 최고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숨은 돌렸는데 12월 초 시점에서 보면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크게 보면 저는 시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오르면 좋은데 또 많이 떨어지면 그 자체가 균형을 또 새로운 균형이 기회가 생기는 건데 한국 시장은 많이 못 오르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인 것 같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크죠. 제 생각엔 우리가 보는 반도체 수출이나 반도체 기업들 실적은 내년에 좋아질 것 같은데 주식이 올해 SK 하이닉스는 한 70% 오르고 삼성전자도 한 30% 올랐으니까 상당히 반도체 안에 선전했고 또 무엇보다도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올 여름까지 오르다가 아마 이제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고점에서 주식 사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해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올해 시장의 어떤 중심적인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싼 주식들,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들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올해도 역시 좀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지수 때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10월 말에 한때 코스피가 2,300도 이제 붕괴가 됐었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시장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또 11월에 또 불끈 올라와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차라리 10월 말처럼 좀 주식이 좀 아래쪽에 있는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면 좀 편할 텐데 또 상당 부분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고민이 좀 클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 전체적으로 우리 신영증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장 흐름만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중간중간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가 전망을 하는 스트래티지스트가 이제 따로 계신데요. 주가지수 전망이 올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한 2,300에서 2,720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박스권의 흐름들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어떤 그 요인들은, 매크로 변수나 한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런 일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데,
개별 업종별로 이제 재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올해 경기가 안 좋았고 네. 또 작년에도 안 좋았죠. 지금 뭐 동행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과도한 비관으로 재고를 좀 많이 낮춰놓은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경기가 뭐 썩 좋진 않더라도 기업 실적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올해 미국 시장을 보면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뭐 여전히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이 뭐 잘 나가고 있는데 소위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잘 나가는 성장주들이 잘 나가기도 하지만 뭐 월마트 같은 것도 뭐 사상 최고가였고요. 뭐 존슨앤존슨 네.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대단한 변화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재고 사이클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잘 움직이는데 저희는 뭐 내년에 한국에서는 좀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레거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대단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는 2,300에서 2,700 네. 박스권 정도 말씀 주셨고 개별 업종에 이제 재고 사이클에서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큰 그림 말씀 주신 것 네. 같은데 그럼 이제 저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조금 네. 세심하게 좀 여쭤볼 텐데요. 사실 지수 밴드로 보면 지금이 딱 2,500 중간입니다. 초반이니까 예, 네. 중간이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썩 뭐, 예. 뭔가 인사이트를 주기에는 네, 저희한테 네.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상반기 또 내년도 하반기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언제 조금 투자의 기회가 더 있을 걸로 보시는지 혹시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계시나요? 저희는 좀 앞쪽이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가 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이 상저하고 상고하죠 이런 전망을 하지만 네. 크게 보면 주식시장이 우리가 박스권에서 오래 있었고 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주식시장은 박스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나면 네. 어느 한순간에 주가지수가 레벨업 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긴 한데 이제 올해 코스피가 12%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자릿수 때 오르고 그 다음 자리도 이제 두 자릿수 때 오르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주 강력한 강세장이 있을 때 그런 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72년부터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72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한 52년 정도 되네요. 52년 동안의 강세장 한 3년 정도 연속해서 올라가고 주식 들고 있으면 돈을 충분히 버는 강세장이 한 3번 있었는데요. 네. 70년대 3조 호황 때 7년짜리 아주 긴 강세장이 있었고 와. 80년대에는 85년부터 88년까지 3조 호황 때 4년 있었고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또 4년 올라가는 중국 덕을 볼 때 그러면 이제 52년 동안에 이제 주식을 계속 바이앤홀드 하면서 이 기다렸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70년대 7년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고 15년입니다. 나머지 37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주식이 좋았을 때는 이제 70년대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흑자난 게 뭐 최근 한 10수년의 역사고 그전에는 대외수지가 이제 불안정한 적자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 되는 분들이 중동에서 일하면서 오일 달러를 벌어오면서 막 일시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그랬던 때가 70년대 있었고 80년대 4년은 3조 호황 또 2004년, 2007년 중국이 좋을 때입니다. 이제 이거는 한국은 거의 전적으로 매크로 플레이를 하는 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도 성장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되겠지만 뭐 아주 드라마틱한 개선이라기보다 올해 뭐 잠재 성장률을 GDP 기준 많이 하회했다가 회복하는 정도라 그러면 제가 말을 돌려서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박스권이라 그러면 이제 시기도 중요한데 제 생각엔 가격의 레벨이 늦었다 싶으면 좀 기다리고 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보는 중간 정도니까 크게 매력은 없는데 뭐 여기서 떨어지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쪽이 좀 약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앞서간 거 아닌가. 11월에 주식도 올라가고 또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도 많이 올랐고요. 이거는 뭐 금리가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 금리 올라갈 때
한국도 연동해서 올라가고 11월에 금리 떨어지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간 건데요. 지금 빠른 길에는 3월 금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두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기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앞서갔다 그러면 이런 기대가 후퇴하면서 주식의 되돌림이 좀 내년 앞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도 생각이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는 낮출 거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도 기업이익 사이클과 매크로 사이클은 뭐 그래도 개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여기서 밀릴 때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 박스권의 특징은 저점도 많이 안 낮아지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비싼 시장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 과잉이 없으니까 많이 빠지지도 않고 또 매크로가 정체가 돼 있으니까 많이 오르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정체된 흐름이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 뷰고 내년도 그 범주일 것 같고요. 금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엔 또 주식을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저희처럼 분석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좋을 거냐에 대한 이제 분석도 분명히 이제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석인데 이게 좀 잘 안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한국은 좀 가격의 레벨을 정해놓고 네. 근데 뭐 올해도 주가가 안 빠질 것 같아 한번 밀리면 뭐 한 2,300까지 가잖아요. 그 정도의 주식을 사면 시장이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는 벌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쪽이 약할 것 같지만 어쨌든 박스권에서의 그 미덕은 늦었으면 기다려라. 그럼 또 기회가 오고 조금 좋아졌을 때 의심해보고 네. 내년에도 좀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70년도에 7년 동안 네, 장기 금세장이 그러니까요.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또 한 번 그렇게 좀 호황의 장세가 조금 지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세가 오기도 하겠죠.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그럼요. 우리 네. 미래는 알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고 또 비관론의 편에 서는 것보다는 저는 뭐 비관론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비관론이 설파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이 있고 하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IT 버블 끝나고 한국 경제가 저는 거의 뭐 일본형의 장기 불황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중국이라고 하는 큰 덩치가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또 아주 굉장히 좋았던 또 경기 호조와 주식시장 강세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또 밸류 체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너무 적은 경제는 아니지만 뭐 세계 10위권이라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항공모함도 아니거든요. 네. 쪽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잘 편성을 하면 또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가능성 측면에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좀 환경이 한국에게 뭐 1, 2년 놓고 보면 그냥 뭐 썩 나이스한 뭐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조금 죄송스럽게 말씀을 네네. 드리면 너무 좀 평이한 전망 같은 네네네. 느낌? 왜냐하면 네네. 지금 지수대를 중심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의 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증권사에서 리서치를 해봤습니다만은 상저하고 전망이라는 게 뭐 지금은 안 좋지만 뭐 하반기 가면 좋아질 거야 네, 라는 좀 좀 덕담 같은 희망을 게 좀 있죠. 담은 네. 전망이기도 해서 조금 이제 그 결론보다는 그 전망을 보고 계시는 이제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얘기하실 때 상반기 안 좋게 보신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앞서간 것 같아서 네. 그게 조금 상반기에 조정을 받지 않겠냐.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가면 뭐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네. 다시 지수 올라가는 이제 이런 네. 논리로 전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월가에서도 지금 뭐 전망이 좀 분분한 게 결국은 지금 신영증권의 전망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네. 가정하고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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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나 뭐 위험론으로 보고 계시는 건 없으신지요? 일단은 고금리가 너무 장기간 지속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경제의 과열이 저는 뭐 올해도 그랬고 내년까지도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데
연준이 작년부터 긴축을 그렇게 세게 했는데 작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1.9%였죠. 올해 시작할 때 미국 경제가 시작했을 때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 0.5% 정도가 컨센서스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 한 뭐 2.4%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훨씬 웃도는 거고, 저는 미국 경제가 이제 아주 너무 굳건히 버티니까 물가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건데, 그럼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게 좋은 거냐? 저는 지금 미국 경제가 질서 있게 둔화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뭐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잘 안 꺾이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고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면 결국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는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탈이 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총양적인 경제가 무너지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경제가 강건하더라도 그중에 가장 취약한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재정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에 이제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가 1조 6천억 달러거든요. 미국의 명목 GDP가 한 25조 달러 정도 되는데 GDP의 6.3%가 재정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 이유도 이제 미국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고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미국에서도 어떤 크레딧 같은 것들이 좀 터질 수가 있고, 그랬을 때의 문제는 금리 인상이 멈춰진 이후에 한 7, 8개월 정도가 상당히 크레딧 리스크 관점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시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멈췄더라도 금리를 안 낮추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누구나 이제 그 몇 년 동안 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도 한번 복기를 해보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렸죠. 1에서 5.25까지 올리고, 그리고 금리를 안 낮추고 계속 동결하니까, 그러니까 2007년 8월 달에 뭐 서브프라임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멈추고 1년 2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의 시나리오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논거들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쪽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 약간 시차, 이제 신용 위험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안 낮추면 이게 다른 나라들도 뭔가 이제 금리를 낮추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PF나 이런 쪽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돈들은 한국은행이 금리 낮출 때까지 버티느냐, 버티면 살고 못 버티면 죽는다거든요. 그럼 이제 앞쪽은 상당히 저는 이제 신용 쪽에서 많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채권 쪽이 조금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저는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내년 3월에 미국 금리를 낮추는 시나리오는 경제가 아주 갑자기 식든가, 근데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요. 근데 뭐 생각지도 못한 신용 위험이 생기게 되면 금리는 이제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은 뭐 채권을 사게 되면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식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경기 후퇴나 신용 리스크의 산물이라 그러면 다음 한 턴은 채권이 좋고 주식이 어려운 한 시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내년 3월에 금리를 낮춘다는 건 제 생각에는 거기 주식이 좋아하기에는 3월에 낮추려면 뭔가 탈이 나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은 조금 채권 우위의 시장이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앞쪽을 좀 어렵게 본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가 어쨌든 간에 조금 그 위험률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근데 하반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게 또 내년 하반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대선이요? 그렇죠. 예. 예.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또 그분이 돌아오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2017년이었나요? 16년이었나요? 그때 트럼프 당선되고 한동안 좀 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혹시 내년도에 있어서 그 대선의 영향은?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2016년에 되고 나서 저도 그 11월 그
둘째 화요일인가 2016년에 그 화요일이 기억이 나는데 네. 막 코스피가 한 장중에 100포인트 가까이 뭐 밀리다가 이제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트럼프 당선 직후나 2017년은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당선된 네, 이후로는 좋았어요. 차라리 좋았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미국 제 생각에는 좀 미국 쪽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앞서서 이제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좀 과하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돈이 다 이제 미국의 진보적인 민주당 리버럴이 하고 싶은 이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투자들을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통상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지원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 또 확률이 좀 높은 거는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또 전 임기 때 했던 걸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걸 좀 저는 뭐 되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투자를 많이 한 거는 그게 당위적으로는 이제 뭐 환경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하기가 되게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은 먼 미래에 효익이 들어오는 거고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건 이제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 잘 안 되는 거를 정부가 막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내년도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됐을 때 바이든 행정부 때 쏟아 부어놓은 친환경 투자가 약간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내재적인 큰 리스크인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예컨대 뭐 한국과 같은 경우는 뭐라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특히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트럼프보다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아주 점잖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분이 말한 뭐 IRA나 아니면은 반도체법이나 이런 것도 실은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우리가 그 세계화 시대에 맨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는 힘든 굉장히 강압적인 조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네. 거라고 보면 저는 미국에게는 상당히 특히 친환경이나 이런 쪽은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뭐 한국도 여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꼭 뭐 나쁜 쪽이라기보다는 이건 좀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뭐 기업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봤고요. 네. 저희 2024년 내년도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올해 우리가 또 많이 기대를 했던 쪽이 중국이었잖아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국내 쪽으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크고요. 중국 상황은 좀 어떨까요, 센터장님? 저는 뭐 중국 소비나 이런 게 네. 워낙 그 규모가 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선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경제가 고성장할 때 투자나 아니면 수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이게 민간 소비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80년대 일본의 경우도 일본 사람들이 1억 내수 막 기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고도 받아들이고 이랬던 게 결국은 수출을 뭐 민간 소비로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저는 뭐 그게 미국 말고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럼 중국은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고 그래서 뭐 효율성 있는 투자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한쪽은 내수 쪽은 부동산 투자고 한쪽은 수출을 위한 설비 투자가 중국이 이제 투자를 구성하는 두 축이죠. 거의 뭐 GDP의 40% 가까운 게 중국의 투자가 GDP의 40% 정도가 되거든요. 뭐 이런 나라가 사실 별로 없죠. 근데 뭐 부동산 투자는 지금 뭐 저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방법은 또 부동산 쪽에 유동성을 주입을 해서 뭐 하게 되면 저는 뭐 경기 부양이 단기적인 지표는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관료들도 아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돈을 더 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고 현실 인식은 매우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쪽은 자기들의 친환경 투자나 뭐 이런 걸 하지만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뭔가 이제 설비 투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금 이제
어려워졌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IMF 외환 위기 시기에 네. 그런 크라이시스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올 것 같아요.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네. 또 부동산 쪽의 경제적 자원을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관료들의 방향도 본질적으로 옳고 또 많은 나라의 위기가 금융시장의 개방과 저는 심각한 국민경제 위기의 인과성이 되게 높거든요. 우리나라도 OECD 가입한 게 96년이고 92년부터 자본시장 개방 같은 거 했거든요. 이제 일단 개방이 되면 내부적인 정책으로 하기 힘든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니까 저는 뭐 중국이 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나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같은 그런 식의 대형 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지만 네. 근데 부동산에 돈 안 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로 성장할 거냐라 그러면 저는 성장은 하긴 되게 어려운. 그래서 이제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내년도 중국 경제가 한 5% 정도 성장할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네. 지금 이게 평균이 한 4.5고 또 4% 초반을 전망하는 또 그 전망가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중국은 내년에도 정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장률이 경향적으로 둔화가 되면서. 네. 사실 올해 주식시장 보게 되면 미국 대비 한국 시장이 뭐 지수가 올라오긴 했지만 네. 성과가 좀 부진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언더퍼포먼트한 한 해인데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좀 무시할 수 아무래도 없을 것 좀 같은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뭐 대만 같은 한국보다 뭐 그 GDP 성장률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성과도 뭐 올해 한국보다 썩 낮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도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중국 얘기 조금 약간 그래도 이 보수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인가 그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은 뭐 난리가 났던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른바 아까 센터장님 말씀 주시기에 뭐 금융위기와 같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일 리스크 네. 내지는 블랙스완 뭐 네. 이런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능성도 높은데 알고도 당하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래서 혹시 중국이 지금 뭐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자꾸 계속 끌어내릴 가능성은 혹시 없다고 얼마나 보시는지? 저는 뭐 말씀하신 회색 코뿔소 정도 되는 게 뭐가 터질지 뭐 지방 정부나 기업 부채, 뭐 부동산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위험의 범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2000년대 초반 10년은 사실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500에서부터 2000까지 네. 300%가 올랐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은 오히려 주가가 10% 정도 이제 떨어졌어요. 2000년대 그래. 초반 10년 IT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한국이 이제 중국 덕을 보면서 또 중국이 이제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살라 그러면 그냥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중국의 이제 수혜를 누리는 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것이 새로운 리스크라기보다 지난 10년의 주가 지수의 퍼포먼스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10년 전에도 종합주가 지수가 2013년 이맘때도 한 2100 전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400포인트 오른 거네요. 그럼 10년 동안 20% 오른 거네요. 그럼 연율로 따지면 한 1.2%, 1.3%가 지난 10년의 한국 시장의 성과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알게 모르게 중국 의존도가 높다가 차이나 리스크가 반영이 됐던 게 지난 10여 년의 과정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한국이 참 장기 투자하기에도 뭔가 주가 지수가 좀 더디게 움직이고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중국 영향을 지난 10년 동안 받던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더 충격을 받는 거는 중국 경제가 붕괴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일 텐데 그 가능성은 저는 좀 낮은 거 아닌가라는 정도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증시가 좀 호황을 보이고 있는 일본 쪽 상황은 어떤지 좀 봐주세요. 저는 일본 시장을 보면 굉장히 네. 좀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그 일본 경제신문에 이제 재미난 기사가 2개 실렸어요. 첫 번째는
외국 자본에 의한 일본 기업들 M&A가 많이 늘고 있다. 아, 외국 자본이. 네. 아, 엔화가 약하니까 그런 모습이 그런 나타나는 것도 걸까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본이 최근에 주주 행동주의가 되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M&A 네. 확대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일본에서 MBO라고 하는 이게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이라 그래서 회사의 경영진들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돈을 차입하는 겁니다. 그걸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여서 상장 폐지시키는 걸 MBO라고 네. 하는데 이게 80년대 미국에서 아주 횡행했었습니다. 근데 80년대 미국과 지금 일본은 좀 맥락이 다른데 80년대 미국은 소위 말하면 뭐 사모펀드 이런 사람들이 M&A 해서 멀쩡한 기업들 쪽에서 팔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뭐 KKR이나 이런 돈을 많이 벌었고 미국에서 나타났던 MBO는 경영진이 사모펀드가 하는 짓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회사를 100% 인수해서 상장 폐지시키고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고 기업 분사해서 팔아서 네. 결국 사모펀드처럼 기업의 경영진이 머니게임을 했던 게 미국의 MBO인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MBO는 좀 결이 다른 게 자본시장의 요구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막 배당해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이 가진 이해관계는 조금 단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예전에는 주식 회전율이 60년대는 뭐 7, 8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 한 번 사면 7, 8년 들고 가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1년에도 한 두세 바퀴는 돌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의 주주들은 장기적으로 그런 성과보다 예컨대 뭐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 사람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6만 원에 샀다 7만 원에 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당이라든가 당장 손에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의 MBO라는 기업들의 항변은 뭐냐 하면 야, 너무 자본시장의 요구가 심해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못하니까 우리가 상장 폐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본주의가 관계 중심 자본주의거든요. 한 달에 건너면 다 알고. 그러니까 뭐 적대적 M&A 이런 것도 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벌어지는 예전에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전 세계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에게 일본에 와서 좀 이렇게 주주행동주의 좀 하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금년 4월 달에 도쿄 증권거래소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프라임인가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 아주 일군에 속하는 기업들 중에 주가가 순자산 가치를 밑도는 PBR 1배 미만의 주식들은 주가 부양책을 주주들과 협의해서 발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증권거래소가 무슨 주가 부양책을 요구합니까? 그냥 네. 거래만 잘 체결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베 때부터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시장의 PBR이 두 번째로 낮거든요. 1.3배. PBR이 낮다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미래에는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 괜찮으니까 기업들이 자산을 많이 축적해서 자기 자본은 많이 축적됐는데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 기업이 별로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들고 있는 자기 자본보다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BR 낮은 기업 보고 주가 부양하라는 거는 네. 그러면 성장성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성장성을 못 보이니까 PBR이 낮은 거예요. 그럼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주주하는 밖에 없어요. 그렇죠. 배당을 주든가 또 내가 이 파이를 키우기 힘든 기업은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줄여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주주들은 그 돈 받으면 소비도 하고 또 더 생산적인 기업에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변화들이 뭐 이제 BOJ가 그래도 부양적인 정책을 쓰고 엔저 수혜를 보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아베 때부터 시작이 된 전 국가적인 주주하는 프로젝트라고 봐요. 네. 주주행동주의 많이 늘어났고 이게 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 시장은 과거를 팔아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전 세계에서 PBR이 두 번째로 낮은 나라고요.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예. PBR이 지금 한 배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라 0.9배 그러면은 정도. 시장이 잘못 봤든가 제가 올해 가치 투자가 잘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뭐 싼 주식을 산 건 뭐 시간이 지나서
저는 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투자가 뭐 잘못되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좀 밸류 트랩에 빠진 싼 게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되게 싸 보이지만 기업 가치가 갈수록 안 늘어나고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 기업 활동한다면서 부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들을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뷰가 한국이 장기 박스권에 이미 10년 왔고 뭐 언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그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큰 생각인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뭐 갑자기 뭐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본처럼 한국이 쌓아놓은 부를 어떻게 좀 잘 돌리느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약간 좀 좀 너무 공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에서 초과이익 환류세제라는 걸 했었습니다. 네, 돈 네, 많이 버는 기억납니다.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상 이익을 벌면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든가 설비 투자하든가 배당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몇 년 했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사실 뭐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과거에 잘 성장했지만 뭔가 미래에는 조금 걱정이 많은 그런 나라들은 이제 과거에 쌓아놓은 부를 얼마나 주주 친화적으로 좀 돌리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주주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일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10월 달에 일본에 가서 한국의 정경련격인 게이달렌에 있는 아주 노신사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엄청나게 붕괴를 하더라고요. 자본시장에 외국 자본 들어와가지고 일본 자본주의를 망친다고. 우리는 뭐 주주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피고용인 노동자들과의 의리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일본식의 좋은 모델인데, 이게 그 어제 자본시장에 아주 그 카지노 자본주의맨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자본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붕괴를 했는데, 저는 뭐 그런 시각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일본처럼 정체된 나라에서 그 정도의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일본 주가 올라가는 게 핵심은 주주 환원에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을 더 끌어들이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근데 풀이를 그게 해도 될까요? 우리가 어느 나라나 네. 우리나라에 투자하세요라고 하지만 아베가 말한 거는 조금 더 강력한 이제 그 주주 행동주의자들을 불러들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국의 기업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주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도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해도 안 되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몰핀이라고 봐요. 몰핀이라고 그런 걸 해서 지금 꿈틀하는 게 지금 이제 일본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뭐 우리도 제 생각에는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 주주들에게 좋은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버는 것보다 자사주매입 같은 거 더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좀 주주 자본주의가 너무 과잉이 아닌가, 미국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은 너무 주주들이 대접을 못 받는 주주 자본주의의 결핍으로 좀 고생했던 나라인데, 일본은 거기서 변화의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한국도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뭐 바뀐다 그러면 뭐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거 좀 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좀 한국의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데, 이 상속세를 낮추면 혜택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다만 이제 한국은 상속세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고, 특히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상속세를 내야 돼서 60%를 내야 되거든요. 네. OECD 국가 중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꽤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속세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상속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주식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는 게 그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뭐 이렇게 승계가 안 된 경우는 높은 가격에 내가 그 증여를 받게 되면, 상속을 받게 되면 거의 뭐 60% 가까운 걸 내야 되는 거니까 네. 주가 올라가는 게 별로 그 일부 대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탈법을 다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상장된 소액주주들은
그 유탄을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속세 그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뭐 대를 이어서 가자는 거냐는 것도 맞고, 뭐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뭐 경영권을 능력 있으면은 주주들에게 받아서 하는 거지, 경영권을 뭐 세습하도록 보자는 게 맞냐, 다 맞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자식에게 주는 인간적인 욕구를 전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상속세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한국의 대주주들이 개과천선할 거란 기대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이걸 잡는 이런 사회적인 비용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사회적인 대타협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인 것 같고요. 11월부터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상속세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쌓여있는 부는 많으니까 이게 주주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물꼬가 트인다 그러면, 일본을 보면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약간 희망적인 면을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뭐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주주들의 횡포, 네. 또 다양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빼돌리기 바빠서 언뜻 보기에는 대주주가 잘못됐다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또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아무리 회사 키워봤자 이거 뭐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면 2번 상속하면 회사가 그냥 지분을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들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수 현실적 있겠다. 욕망을 인정하고, 네네. 그리고 또 뭘로 보더라도 상속세율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에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618만 명인데요. 작년 말 2022년 말 기준으로는 1,400만 명이 됐거든요. 네. 이게 다 표를 가진 대부분 어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지난 11월 달에 공매도를 그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6개월 동안 막은 것도 어쨌든 공매도에 대해서 다수 개인 투자가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일본처럼 저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주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일본 경제가 가졌던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을 금융시장에 다 내주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극단이 나와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도 뭐 일본식의 그런 극단보다는 네. 조금 전향적인 변화가 좀 좋긴 한데, 일본이 먼저 그런 길을 가니까 한국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하여튼 주식시장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한 해 한 해 주가 맞추기도 힘들고, 네. 또 좋은 종목 사서 개별 종목 사서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 반대 리스크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도 평균인 시장에 투자하면 그래도 금리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성과가 1%대라고, 물론 배당은 빠졌지만 우리나라가 뭐 배당 많이 준 나라는 아니니까, 배당 줘봐야 3%거든요. 배당 합쳐봐야 주식해서 연간 3%라 그러면 이거는 한번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순이 이 주식의 장기 정치 안에 저는 녹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덕을 많이 보다가 중국 덕을 못 보고 한편으로는 차이나 리스크가 있고 이런 거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또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사실 좀 민감한 얘기이기도 하고 약간 또 이렇게 이념적인 색깔도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정말로 좋은 기업이 나오고, 그래야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그래야 사실은 이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들도 좀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네. 것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센터장님 말씀 참 울림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아까 이제 약간 그 섹터에서 네. 개별 업종의 이제 재고 사이클이 조금 좋아지는 섹터가 네,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섹터 얘기를 조금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좋습니다. 저희가
뭐 화학 같은 게 참 업황도 안 좋고 그렇지만 주가도 올해 별 볼 일 없었지만 재고 사이클이 개선되는 대표적인 게 화학이고요. 그리고 상당수 소비재 업종들의 경우도 재고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뭐 의류라든가 이런 쪽도. 그래서 저희가 재고 사이클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화학과 소비재 중에 의류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건 반도체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제형주인 SK 하이닉스는 올해 이미 70% 올랐고 삼성전자는 30% 정도 올랐는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에 애플에서 발표하는 비전 프로라는 네. 게 있죠. 꽤 비싸죠. 뭐 한 4,000불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가상 환경을 만든 기기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쓰고 그게 만약에 이제 시장에 성공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한국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업황의 사이클도 되게 크고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범용 커머디티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비전 프로나 뭐 이런 류의 이 디바이스가 활성화된다 그런 거는 범용이라기보다는 좀 맞춤형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내년도 3월에 출시가 될 애플의 비전 프로가 활성화되고 그 유사작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정말 맞춤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수요가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다만 비전 프로를 중립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대형주들은 반도체 대형주들은 올해 이미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란 기대가 투영이 된 것 같고 반도체 관련한 중소형주들은 조금 싸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반도체는 좀 작은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올해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이제 좋았던 거는 뭐 그 아주 내부적인 더 디테일한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처럼 매크로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 성장주들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성장이 낮으니까. 네, 성장이 희소하니까. 그렇죠. 성장이 희소하다 보면 어떤 업종을 봐도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숫자가 나오거나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뭔가 컨셉으로 뭐 3, 4년 전에 뭐 바이오 주식들은 2차 전지 관련 주식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그래도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으니까 논란이 있는 건데 2015년, 2020년에 바이오는 실은 뭐 숫자가 없는 개념형 컨셉을 사람들이 산 거거든요. 그냥 뭐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바이오가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년에도 매크로가 뭐 2% 전후한 성장이라 그러면 재고 사이클이나 반도체 제외하면은 성장 주식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는 제약주들 선호합니다. 오. 예전에 그 한 7, 8년 전에 한미약품이 여러 성과를 내면서 결국은 뭐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도 흑자를 내고 이런 상황에서 매년 1,000억씩 그 R&D 투자해서 효과를 본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신약이 시장에 그 정착 때까지 매우 어렵지만 근데 그 최근 들어서는 또 종근당 같은 레거시 업체에서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아주 순수 바이오 업체들보다는 레거시 제약업체들 중에서 R&D 투자 늘리고 하는 이런 쪽도 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이 주식들이 한 3년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4년 연속 떨어지는 건 그것이 개별 종목이건 주가지수건 대공황 때 빼면은 별로 없어요. 일본에 잃어버린 그 20년 동안에도 니케이가 네. 3년 떨어지면 4년째 거의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제약주는 전반적인 그 R&D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나 일부 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거나 또 가격의 어떤 메리트로 보나 네. 이렇게 보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타픽 섹터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화학 업종은 이제 재고 순환 네. 사이클 차원에서 좀 좋게 보였고 소비재 의료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제약 이렇게 네 개 정도 말씀 주셨는데 네. 혹시 또 다른 섹터 좋게 그 보시는 정도고요. 네. 저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균열에서 좀 용기를 내서 네. 투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저희 생각대로 또 잘 안 움직이잖아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이 무용하다 말씀드린 전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 생각대로 내년에 시장이 간다라는 의미보다 저희나 아니면은 청취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에게 하나의 프레임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그렇죠. 프레임이 있어야 당연히 저희 프레임대로 시장이 안 갈 확률이 높지만 이게 있어야 내가 생각을 수정하고 하면서 틀을 잡아 나가는 거고 이게 없다 그러면 투자의 세계는 그냥 무작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라 그러면 저희들이 아주 깊게 고민한 섹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론으로서 장기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시장은 떨어졌을 때 용기를 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공교롭게도 지금 정도가 좀 누출을 수준인데 여기서 5% 이상 조정을 받는 국면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뭘 사도 ETF를 사도 시장을 추정한 ETF를 사도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 주신 4개 섹터 중에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제일 큰 거는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밖에 될 수 없을 텐데. 근데 반도체도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 투자자분들께서 이 반도체가 좋으면 주가 지수 올해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에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코스피에 한 40% 됐던 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중국이 성장하고 최근에 엔터나 다양하게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더 높아진 게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좋아지더라도 그거는 좀 다른 것들이 힘을 좀 내야 주가 지수가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섹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인터넷 플랫폼 쪽도 아까 이제 제약 업종이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좀 인식을 네. 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 플랫폼 쪽도 만만치 않게 조정을 받았을 잘 텐데. 모르겠네요. 너무 싸긴 한데 네네. 주가가 많이 억눌리긴 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잘 나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좀 얌전한 종목들이 올라가요. 근데 테슬라도 올해 전체적으로는 좋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고점 한 400불인데 지금 한 250불 전후하니까 그렇고 사상 최고가 부분이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이제 안정적인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도 비교적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이런 기업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비싼 종목들이 투영되는 그런 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센터장님 앞서서 채권에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도 주셨고 사실 저는 올해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정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겠구나.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실은 그게 많이 깨졌어요. 우리가 11월만 봐도 채권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채권 주식 다 같이 깨지는 네, 금리가 그렇죠. 올라가면 주식도 깨지는 그래서 이게 좀 약해지긴 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별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테일 리스크가 발생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멈춰진 다음엔 상당히 금리를 안 올려지더라도 뭔가 누적적으로 많이 프레셔를 받는 압박을 받는 경제 주체나 산업이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채권은 그런 일이 현실화됐을 때 굉장히 낮아지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지만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은 탈이 나면서 잡았던 것 같아요. 순조롭게 금리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경영적으로 둔화되기보다 경제에서 어느 쪽에 큰 탈이 나서 경제가 바로 디플레 모드로 가면서 인플레를 늘 잡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별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신용 위험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뭔가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거는 주식보다는
채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네.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족해서 혹시 질문을 못 드렸던 아유 거 아닙니다. 혹시 충분히 다 또는 네, 말씀드렸고 말씀 예, 좀 이거는 저희들-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뭐 내년도 투자 전략이나 네, 저는 말씀 주시면. 그 투자가 늘 기다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뭘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특히 이제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때는 늦었으면 기다리게 되면 늘 기회가 또 오는 거니까 그래서 뭘 굳이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좀 정해놓고 또 아니면 또 기다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시장에 다 대응해가지고 그때그때 주조들을 내가 잡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급해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리자. 그리고 또 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한 거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또 2024년 뷰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